합에 대해서 기출문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12월 21일인데요. 오늘 뉴스,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일이죠. 어제 그죠? 기획재정부 등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따라서 공무원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내년 공무원 증원 수를요 3만 명 안팎 증원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7-18년에는 약 2만여 명 증가했네요. 2만여 명. 그리고 2019년 작년에는 역시 1,700여 명. 올해는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만여 명 정도 선으로 육박한다. 7만 명 정도 선이 내년에는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로 지금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취업률이. 따라서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는데 더 기여하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전적으로 정말 100% 수험생 입장에서 내년은 뭐다? 천재일호입니다. 천재일호. 사자성어 천재일호.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붙을 확률이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이 뽑는 해기 때문에 내년에 꼭 붙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정보 알려드리고 오늘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 1번 문제 예비타당성 조사죠. 예비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란 뭐죠? 예비타당성. 먼저 개념부터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예비타당성 조사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신규 사업의 무분별한 착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신규 사업의 무분별한 착수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정액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중앙 예산 당국이 대상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하는 제도를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정도 이상이고 국가 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중에 기재부 장관이 중앙건설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정하죠. 이런 개념 정도 알고 자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이요. 조사 대상의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등을 필요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네, 맞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규 사업의 뭐라고 했죠? 무분별 착수를 막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정의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중앙 예산 당국이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죠. 네, 1번 정답이에요. 넘어가면 되는데 2번 왜 틀렸을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 실시합니다. 2번 틀린 지문이고요.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0억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네, 아니죠. 신규 사업 중에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사업. 이해가 됩니다. 3번 틀린 지문이에요. 4번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 2013년에 도입했다? 아니죠.
1999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거는 틀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서를 펴시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바로 타당성 조사와의 비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대상, 그죠? 주체, 분석 등등으로 나눠져 있죠.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핵심은 타당성 조사는 그 대상 사업이 모든 사업인 반면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주체도 타당성 조사는 주무사업부가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즉 중앙예산기관이 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지방의회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지정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기관 위임 사무는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그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지정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보건소의 운영 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 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 사무이다. 이게 틀린 질문인데 보건소의 운영 업무는 대표적인 단체 위임 사무입니다. 단체 위임 사무. 그래서 자치사무,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개념 구분하셔야겠죠. 근데 보건소 운영 업무는 대표적인 단체 위임 사무입니다. 그러면 자, 정답 2번이고요. 개념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치사무, 그 다음에 단체 위임사무, 그 다음에 기관 위임사무. 개념은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지방적 공공 사무를 얘기하죠. 단체 위임사무는요, 단체 위임사무 개념 볼게요. 일단 단체 위임사무의 개념은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 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합니다.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기관 위임사무란 개념. 자,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어디에? 집행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말합니다. 위임 사무가 기관 위임 사무죠. 그래서 결정 주체는 자치사무인 경우는 지방의회가 하죠. 단체 위임 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가 결정 주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 없다는 거 차이가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보건소 운영 업무는 단체 위임 사무입니다. 단체 위임 사무. 그래서 2번 질문 틀린 거죠. 그 외 병역 자원 관리 업무요. 의학사 면허, 외국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죠. 이거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게 맞죠. 네, 보건소 운영 업무가 틀린 거죠. 3번 중앙정부야. 중앙정부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맞습니다. 중앙정부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죠. 따라서 사전적인 감독은 배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거죠. 네, 국가가 부담합니다. 네. 반면에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요, 공동부담이죠. 공동부담 보조금, 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담금. 자치사무는 자치단체 부담, 네, 보조금이죠.
그래서 장려적 보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사무에 대해서 구분하셔야 되죠. 자, 3번 시장 실패 및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요. 시장 실패 및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 실패를 초래한 이유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 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맞죠? 2번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맞습니다. 3번 정부 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 배분 상태가 정부 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그쵸. 4번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서 틀렸네요. 정부 실패는 이런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정부의 뭡니까? 정부 실패. 그쵸? 개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관련 정치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뭡니까? 정부의 생산 기술의 불확실성, 독점적 생산 등 공공 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이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그죠? 정부라는 공공 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생산 기술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독점적 생산 등 공공 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도 발생합니다. 단순히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에요. 정부 실패는.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 그죠? 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하는 점에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의 이론과 유사하다? 예, 틀린죠? 허츠버그의 논의는 매슬로우와는 그죠? 거리가 멀습니다. 그래서 유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읽어보시고요. 4번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허츠버그는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네. 자, 베버 관료제 특징이요. 관료제 해당하지 않는 거, 특징으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문서화된 규정.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기록된 규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관료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권한, 책임 그리고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목표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 문서화된 규정을 중시하는 소위 말하면 문서주의를 추구하죠. 1번 맞습니다. 2번 계층제, 피라미드 모양의 계층구조 맞고요.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된다. 즉 상하 명령, 복종 관계를 정립하는 계층제를 근간으로 하죠. 관료제 특징입니다. 전문성,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에 전념을 요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료제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실적주의, 그리고 플러스 직무에 전념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는 직업관료제를 전제로 하죠. 전문성 맞습니다. 협력과 행동, 네, 틀렸죠. 원활한 계층체계 작동을 위해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효율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를 근간으로 하는 집권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집권화. 따라서 팀워크나 협력보다는 뭐죠? 분업을 통한 효율을 중시합니다. 분업, 팀워크, 협력 이런 거 별로 쓸데없다. 분업을 통한 효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공무원제도요. 직업공무원제도 단점 보완하는 거. 네, 단점 뭐죠? 직업공무원제도. 일단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개념 살펴볼게요.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제도. 일단 기본적으로 잠재성 있고, 그죠? 어린 사람을 조직의 최하위 계층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면서 그 정년을 보장하고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인사행정제도죠. 다시 어리고 잠재성 있는 사람을 조직의 최하위 계급으로 충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면서 정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야 하는 인사 행정 제도가 직업 공무원 제도입니다. 단점 뭐가 있을까요? 개념을 보면 이런데 폐쇄형 제도입니다. 폐쇄형 제도이기 때문에 자 경쟁의 결여 그리고 특권 집단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폐쇄형 제도 때문에 경쟁이 결여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안 잘리지만 상사도 안 잘려. 주변에 공무원분들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도 안정적 있는 직업인데 상사도 안 잘리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계속 봐야 돼. 10년, 20년을. 라인도 중요하고. 그래서 특권 집단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풀었을 때 폐쇄형 제도라고 하죠. 폐쇄형 제도. 그래서 경쟁 결여, 특권 집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점입니다. 직업 공무원제의 단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완제도가 경쟁을 촉진하려면 개방형 인사제도를 해야겠죠. 그 다음 계약제 임용제도.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는 거죠. 계약제 임용제도. 그 다음 계급 정년제. 마찬가지입니다. 계급마다 5급, 4급마다 정년제를 따로 둔다는 거죠. 따라서 신분 보장을 약화해서 누구에게? 공무원들에게 자기 발전을 위한 긴장감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가 1번, 2번, 3번 맞어요. 맞습니다. 근데 4번 정치적 중립의 강화? 이건 아니죠.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됩니다. 완화. 네.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죠. 네. 옴부즈만.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딱 기억나야 되는 게 대통령 소속이 아니죠? 벌써 나왔네요. 국무총리 소속, 조무총리 소속. 자,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이죠? 네. 스웨덴 19세기에 채택되었다. 맞고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 수행한다. 맞고요.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과 국가별로 상의하다. 네, 상의합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 나왔는데요. 자,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법률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독립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떨어져요. 독립성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비해서. 따라서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죠. 그래서 직권조사, 자 국민권 옴부즈만, 자 직권조사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네. 그래서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합니다. 스웨덴은 그렇지 않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한 조사뿐만 아니라 직권조사 모두 가능합니다. 또 자 우리나라 그 국민권익위원회는요 행정부 내부 통제만 가능해요. 현재. 따라서 국회라든가 법원, 헌법재판소, 그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 통제 불가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부 통제만 가능해요. 반면에 스웨덴은 행정부 외에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권한이 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래서 행정부
내부 통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차이를 봐오면 되고요. 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대표 관료제. 옳지 않은 거. 자, 역관주의 폐단. 맞죠? 역관주의 폐단. 옳지 않은 거죠? 죄송합니다. 역관주의 폐단 시정하기 위해서. 자, 대표 관료제. 역관주의 폐단 극복이 아니라 실적주의 폐단 극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역관주의 폐단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자, 틀린 지문이죠. 자,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 책임도 향상시키고요. 자, 임용정책, 형평성 제고, 그러나 역차별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대표 관료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직위분류제요. 직위분류제. 옳은 것은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이나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서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틀렸죠? 등급은 뭡니다?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그죠? 곤란한 정도,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처우 수준도 유사한 직위의 집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자,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직류는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직류는 직렬을 자, 세분화한 것이죠. 직렬의 군은 직군이죠, 직군. 직렬의 군은 직군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직렬의 군은 직군입니다. 직류가 아니라 2번 틀렸고요.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 네, 맞죠? 직무 종류 유사합니다만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을 직렬이라고 하죠.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직군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하죠? 직류라고 하죠. 직류. 그래서 한번 정리해야겠네요. 자, 직위분류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직위분류제. 맨날 나옵니다, 이거. 기초 분석하면. 자, 직위란. 그죠? 포지션을 내는 영어로 포지션. 그죠?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게 직위죠, 직위. 그래서 직무 분석이요. 그래서 직무 분석. 직위는 이런 거고, 어디 담당을 말하는 거예요. 포지션 담당. 자, 직무 분석 첫째, 직류예요. 직류. 영어로는 서브 시리즈라고 합니다. 서브 시리즈. 자, 동일 직렬 내에서요. 동일 정렬 내에서. 그러니까 서브 시리즈 말 그대로. 직렬이 뭐죠? 시리즈라고 하겠죠. 시리즈. 어쨌든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렬 직렬 내에 일반 행정 직류와 재경 직류가 있죠. 그것을 직류라고 하고요. 직렬은 자,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시리즈. 직렬. 자, 직무 자, 종류가 유사하거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 직군 내에 행정 직렬과 세무 직렬이 있죠. 네. 행정 직렬과 세무 직렬.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 직군은요, 그룹을 얘기해요. 그룹이요. 그래서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그래서 행정 직군, 기술 직군 이렇게 얘기하죠. 그룹핑.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얘기합니다. 직렬의 군. 그래서 이거는 행정 직렬 내에 다시 일반 행정 직류와 재경 직류 서브 시리즈. 자, 동일 직렬 내에서 자, 일반 행정 직류 행정 직렬 내에 일반 행정 직류와 재경 직류.
이런 거요. 이렇게 직무 분석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직위 개념 적어놨죠. 직위 한 사람의 담당이죠. 뭐뭐 담당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고요. 직무 평가, 자 직급이죠. 직급. 직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직급이요.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대표적으로 행정 9급, 그다음에 세무 9급 이런 식으로요. 직급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클래스라고 하는데,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난이도. 성질을 말하는 거고, 직무의 성질, 그 다음에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이나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행정 9급, 세무 9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합니다. 직무 등급. 그래서 9급, 그죠? 혹은 7급.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의 종류는 다릅니다.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구분이에요. 9급, 7급 이렇게. 9급은 9급이 그죠? 이런 거. 직무 등급은 말 그대로 그레이드죠. 영어로 그레이드.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정책 결정 모형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 맞습니다. 저 린드블룸, 점증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맞고요. 사이먼, 만족 모형,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론의 영향이 컸다. 3번, 에치오니는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 모형을 주장했다? 아니죠. 3번 정답이죠. 에치오니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하여 주장한 것은 최적 모형이 아니라 혼합 주사 모형입니다. 혼합 주사 모형. 이 최적 모형은 누구? 드로우가 제시한 겁니다. 드로우가 제시한 것으로, 자, 기존의 합리 모형이 뭡니까? 계량적 요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 점을 비판해서 점증 모형의 그 타성적, 선례 답습적 행태 비판하면서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적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 드로우죠, 드로우. 그래서 에치오니가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외에 스타인브루너,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 응용,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단순히 묘사하는 데 노력하였다. 네. 자, 연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되게 많은 또 중요한 쟁점들을 다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시험을 만났습니다. 7만 명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데 7만을 뽑겠다는 건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항상 기출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데 단순히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분석을 해야 돼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기출 문제를 일단 풀고, 그 다음에 해설,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나가죠? 요즘에 갖고 계시는 기본서, 그다음에 이론서, 강의 등 발췌하면 되겠죠?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서에
체크해 가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중요한 거는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 여러분만의 오답 노트. 그래서 기출문제와 기타 동형 모의고사 등등을 푸시면서 틀린 문제들 거기에 문제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오답에 대해서 노트 말 그대로 내가 틀린 거에 대한 컴팩트한 이론 정리예요. 그 지문을 정리해도 옳은 지문으로 정리하시고 개념을 정리하시면은 확실히 개념, 뭐 도표든 표로서 컴팩트하게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네, 요거 시험장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시험이 이제 내년 4월이니까 올해 내 연말 연시 좀 복잡하죠. 잘 정리하셔가지고 요런 걸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지만 지금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즉 해설 좀 쪼개야 된다. 분설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기본서를 숙독하시면서 너무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실 필요는 없겠죠? 컴팩트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